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전날 워낙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날은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컴백 랠리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경우에는 디즈니가 워낙 급격하게 상승한 덕분에 소폭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좀 크게 하락하면서 S&P 500 지수는 0.07%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을 컴백 랠리가 좀 한 차례 쉬어갔다고 얘기한 이유는 나쁜 소식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있었던 하루였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일단 지난 7월 PPI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원래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이 물가가 좀 높아질 것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지표가 나온 것을 보니까 0.25% 정도 물가가 낮아진 것으로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미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4달러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 분위기는 괜찮았었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열기가 식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별로 보더라도 11개 섹터 가운데 에너지 섹터와 금융 섹터가 나홀로 크게 오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는 점도 시장에 한 차례 쉬어갔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8월 11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날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작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해 혼조 마감했습니다. PPI 지수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축소한 건데요. 간밤 시장 움직였던 이슈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7월 PPI가 전년 대비 9.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죠. 4개월 연속 11%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8개월 만에 10% 아래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 전월 대비로는 0.5% 하락했는데요.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시장에서는 CPI와 PPI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어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6만 1,000명으로 전주보다 14,000명 증가했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으로 봤을 때에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 그리고 고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간 시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마이클 벌이 다들 아시죠? 2008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붕괴를 예측했었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바보짓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인데요. 현재의 시장이 바닥이라고 외치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투자자들의 행태를 보고 한 말입니다. 그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디플레이션과 과잉 재고 그리고 소비 침체는 12월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와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의 흐름이 오늘 좋았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의 발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JP모건 등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유가 상승으로 간밤에 크게 올랐고요. 반면 화이자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들 이날 흐름 부진했고 기술 섹터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의 흐름도 역시 부진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공원 관련된 업체죠. 식스플래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소식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식스플래그 측은 놀이공원 방문자 수가 22% 감소했다라는 점이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 잡힌다고 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죠. 예상보다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 수가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총 구독자 수가 넷플릭스를 추월했다라는 점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소식도 역시 전해졌습니다. 대본에너지는 이날 크게 올랐습니다. 대본에너지가 7% 넘게 올랐는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함께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간밤에 코노코필리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역시도 4% 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화이자의 주가는 이날 하락했습니다. 3% 넘게 하락했는데요.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제산제죠. 즉 속쓰림 치료제인 잔탁이 암을 유발한다라는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휘말린 또 다른 제약사인 사노피 역시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는 이 화이자의 잔탁 사태 연루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로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1,000억 원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쿠팡 측은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장에서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리비아는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당 손실은 예상치보다 적었습니다. 사측은 올해 2만 5천 대의 차량을 만들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금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총 54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5월에 제시했던 475억 달러보다 손실 규모가 커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장중에 4%대로 상승 마감한 주가는 현재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IEA에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높여 잡은 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의 수요가 원유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국제유가 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때문에 장중 1,900달러를 상회한 후 1,900달러 근처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올라서 24,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밤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키워드를 열어보면서 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2년 만에 신제품이라는 건데 일론 머스크의 사진이 보이는 거 보니까 테슬라에서 2년 만에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올해는 신제품 안 나올 거다. 그리고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신제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출시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밤에 이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사이버 트럭이 올해 안에 이제 배송을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는데 저희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사실 공개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말만 했는데 근데 올해라고 해봐야 이제 한 넉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시장이 지금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안 좋고 원자재 가격 계속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또 이제 가격 올리는 것도 사실 이제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트럭 시장에 대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델 X 같은 경우에도 처음 출시할 때는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을 겨냥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출시를 했는데 제품 컨셉 자체가 이제 픽업 트럭하고는 좀 안 맞았죠. 그러면서 경쟁력이 사실 이제 F150 라이트닝 포드 차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배송이 시작되면서 경쟁력을 이제 잃는 이제 픽업 트럭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트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보면은 페덱스 같은 이런 유통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사들은 이미 지금 보면은 새로운 그 제품들 신차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테스트 운전 그리고 실제 업무에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 페덱스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트럭 그리고 이제 대륙을 이동하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트레일러 싣고 다니는 그런 대형 트럭 요런 중간 부분의 신차를 갖다 지금 그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계속 팔고 있죠. 아무래도 좀 소송에서 질 거다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식을 팔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주식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그런 상황. 하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럭 분야에서는 전혀 검증받지 못한 그런 신차이기 때문에 리콜이 발생한다거나 이랬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조금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가 그럼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 테슬라가 독주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상태일까요?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크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 지금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죠. 예약 자체가 안 되다가 최근에 예약이 다시 오픈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포드는 지금 F150 라이트닝뿐만 아니라 머스탱하고 뭐 이프렌즈 벤까지도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 7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1년 전보다 17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니콜라도 그동안 사실 사람들이 니콜라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지만은 어느새 봤더니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러셀이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마이클 로셀러가 새로 이제 대표직을 맡으면서 분위기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지난 2분기에 48대 트럭을 이미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300대를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워싱턴 DC에서 정부 주요 관계자들 참석한 가운데 성능 테스트를 했어요. 로드 테스트를 직접 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정부의 전기 트럭 분야, 전기 자동차 분야의 지원 사업에 있어서 수혜 기업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전기 트럭 제조 기업 엑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미 40대를 납품을 하고 실제 운행을 지금 페덱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전기 트럭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모델 3라든가 뭐 이런 자동차들처럼 라인업에서 어떤 획기적인 성공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보다는 니콜라나 포드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1달러대 요때 이제 벌써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뭐 엑소스라든가 니콜라 같은 회사들도 이제 추천을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드렸는데 시장의 어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미국 정부에 의해서 정부 주도 사업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키워드부터가 참 혹하죠. 부자들의 투자법. 자, 과연 부자들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사가 한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타이거 21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입하는 투자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20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들의 자산 규모만 따져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약 1,4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 클럽에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입 조건을 보면은 유동자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빼고입니다. 유동자산이 최소 2천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이런 유동자산으로 2천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투자 클럽이 바로 이 타이거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좀 내노라 하는 부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부자들이 과연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 참 의미 있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타이거 21 클럽의 창업자이자 의장인 마이클 소넨펠트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부자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진짜 할인 중이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럽이 결성된 이래 처음으로 주식시장이 이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자, 다만 부자들은 개별 주식을 피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ETF를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데 현재 회원들의 전체 자산 가운데 27%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주식 중에서도 어떤 쪽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일단 오히려 부자들은 에너지 섹터에서 지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섹터는 태양광, 풍력 등인 신재생 에너지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뭐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투자 테마가 바로 이쪽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뭐 시대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에도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부자들도 ETF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이 관련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의 대체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사실 풍력 쪽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크게 시장의 붐을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ETF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가총액 가중치를 가지고 이제 지수 움직이는 것만큼 움직이는, 시장 움직이는 것만큼 움직이는 건데, 61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QCLN이라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나스닥 쪽에서 거래되는 이제 그쪽 분야의 대형주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뭐 그런 발전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KLNE라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Direction Daily Global Clean Energy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요건 조금 고위험, 고수익의 베팅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가지고 좀 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뭐 지열, 수력 발전, 태양력, 풍력 해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 그런 주식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단기 트레이더한테 좀 적합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미국 시장을 미국 맨하탄에서 이렇게 미국 시장을 분석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ETF를 보시기 전에 한번 애플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QQQ ETF를 갖다가 S&P 500 기준으로 하는 QQQ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애플과 QQQ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ETF가 그렇게 안전하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수익을 담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 차트만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좀 ETF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ETF는 종목 구성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이면은 개별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도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ETF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ETF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안 그래도 되게 반가운 키워드인데요. 변동성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어서 이게 관련돼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하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CNBC에서는 좀 다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의 상승이 성급하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데 6월달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 중심 그쪽 변동성을 가지고 만든 빅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45% 정도 하락을 보였거든요. 어제 이제 20달러를 내려가서 19달러 74센트에 마감을 했고 오늘은 이제 20달러 부근에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 트랙 리서치 쪽에 창업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콜라스라는 창업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변동성 지수가 하락한 게 바닥권에 와 있는 거는 시장의 랠리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한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다.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의 변동성 지수는 일반적인 가격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처럼 시장 등락에 따라 가지고 100% 이상의 강한 흐름을 만들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면은 한 100% 정도 수익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밴드 하락권에 접근한 빅스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뭔가 시장의 강한 상승 흐름이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20불 아래로 새롭게 떨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약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더 커졌다. 한쪽에서는 누군가 모르지만 어떤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약세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 상황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핵심은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고 현금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섹터별로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특정 기업이 하나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지금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예전 같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대형주들 애플 실적 발표할 때보다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더 큰 비중으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 종목의 실적이 관련 섹터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면서 한 15%에서 25% 정도의 수익이나 손실을 굉장히 빠르게 하루 만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느냐, 수익성이 정말 압도적으로 뭔가 수익이 개선될 게 기대되느냐 아니면은 현재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데 수익성이 지속된다면은 뭔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성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잠깐의 하락이 있더라도 다시 곧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고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회전율이 높으면 위험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입니다. 뉴스를 따라가지고 종목을 자꾸 옮겨 다니다 보면은 손실만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보다는 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는 펀더멘탈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머스트 해브 반도체라는 키워드인데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정말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 딱 하나의 반도체 기업을 꼽자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딱 하나의 기업을 꼽은 이 기술주 투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월가 투자자의 의견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분은 바로 폴 믹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올해 반도체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단기간에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죠. 자, 하지만 딱 하나의 반도체 주식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는 일단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뭐 21세기의 금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당연히 내비쳤고요. 세상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은 당연히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도 딱 하나는 정말 꼭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단 하나의 반도체 기업은 의외로 미국 기업은 아니었고요. 어떤 기업인지 보니까 바로 대만 TSMC였습니다. 자, 이렇게 꼽은 이유는
TSMC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미국 빅테크를 비롯해서 어떤 기술 기업도 TSMC보다 더 강력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기업은 보지 못했다라고 자신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 TSMC가 중요한 이유는 애플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퀄컴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대부분 고객사로 삼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가 신호로 볼 수 있는 게 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얼마 전에 대만을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을 때 대만 총통을 제외하고 만난 인물이 바로 TSMC 회장인 마크 리우였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TSMC의 세계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폴 믹스가 주장한 대로 우리도 그럼 TSMC 투자해볼까? 물론 미국 시장에도 이제 ADR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월가 투자 의견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6월과 7월 달에 보면은 매수 의견이 8개나 있었어요. 강력 매수도 3개씩 있었거든요. 근데 8월 달 들어가지고 이 매수 의견이 1개만 남고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들 홀드하라는 그런 신호만 내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순환 산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앞으로 그 투자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 장기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나왔죠. 매출이 한 달 전보다 6%나 증가를 했고 1년 전보다 49%, 50% 가까이 증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애플 이런 데 주요 공급 업체이기도 하고 또 애플이 이제 또 아이폰 14 요거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 6일에서 13일 그 사이에 아마 출시를 발표를 할 거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삼성이 이제 먼저 이 안드로이드 제품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라인업들이 좀 더 하나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장이 반도체 쪽에 어떤 수요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아요. 배당도 이제 실시를 하는데 지난번보다 40% 이상 더 많이 준다 그러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이제 애리조나 쪽에 지금 보면 120억 달러 정도 더 투자를 하는 거죠. 펠로시가 만났던 이유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와서 삼성전자 먼저 들리는 거 하고 이제 똑같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인데 근데 이제 펀더멘탈이 좋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많이 팔아야지만 관련된 수요가 증가되고 장비 업체들도 올라가고 칩 업체들도 올라가고 이런 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수급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들 의견이 중립에 있는 그런 이유들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애플 신제품 이제 곧 나오니까 애플 신제품이 흥행이 될 것 같다는 어떤 조짐, 이런 신호들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TSMC에 대한 월가의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죠. 애프터마켓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주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